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비수도권은 예정대로 오늘부터 사적 모임 금지가 완화되고 식당 등의 영업 제한도 풀립니다. 코로나19 새 환자는 이틀째 700명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감염이 늘면서 확산 속도도 빨라지는 것으로 보여서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섭니다. 민주당 경선에는 모두 9명이 나섰는데 오는 11일 예비 경선을 통해 6명으로 좁혀집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보수 언론 행사 참석으로 공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공군 감찰실에 성비위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소속 부대에 즉시 신원이 통보돼 오히려 피해자가 배신자로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YTN이 전직 공군 감찰실 간부의 양심 고백을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5명 이상 50명 미만 중소기업까지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영세 업체들 부담을 고려해서 30명 미만 사업장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근무가 허용됩니다. 오늘 서울이 최고 31도까지 오르는 등 날씨가 한층 더 무더워지겠습니다. 내륙 곳곳에 소나기도 내릴 것으로 예보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지연 앵커의 휴가로 저 혼자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확진자가 최근에 갑자기 늘면서 오늘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에서는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다만 비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를 그대로 시행합니다. 백신 접종자 혜택은 수도권의 방역 완화 연기에 관계없이 예정대로 적용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전격 연기됐습니다. 수도권에서 환자가 급증하자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지자체에서 새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를 건의한 것입니다. 중대본은 지자체들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 일주일간 유예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되며 유흥주점의 영업 금지와 식당, 카페 등의 22시 영업 제한도 계속됩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거리두기 개편이 필요하다며 강행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거리두기는 완화되지만 즉 시설을 규제를 하는 과거의 어떤 거리두기 조치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불과 5시간 뒤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이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정부가 모임 인원을 늘리면서 회식이나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모순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수도권에서 확산하고 있는데 10%도 안 되는 백신 접종 완료로는 역부족이라며 거리두기 전환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주에 만일에 이 확산이 지속이 된다면 방역 당국에서는 사실은 우리의 지금 이 거리두기를 다시 조금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지만 그나마 지금 상태에서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앞으로 2주 이행 기간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은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또 백신 1차 접종자는 산책이나 등산을 할 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지역은 현재 일주간 하루 평균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가 465명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3단계 격상 기준 500명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 유예 기간 동안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유행을 안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원어민 강사 모임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어학원을 중심으로 번지면서 확진자가 21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9건이 확인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원어민 강사 모임에서 시작돼 경기 지역 어학원으로 이어진 집단 감염이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마포구 주점 2곳에서 원어민 강사들이 모임을 가진 지 열 하루 만입니다. 마포구 주점에서 확진된 사람만 45명에 달하고
강사들이 근무한 영어학원 6곳에서도 감염이 확산했습니다. 성남의 어학원에서도 66명이 확진됐고 고양은 34명, 부천과 의정부에서도 20명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9건으로 경기 지역 학원 감염자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델타 변이의 감염력은 기존 바이러스의 2.7배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거침없는 확산 속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5월 발생한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200명으로 늘어났는데 보름가량 걸린 것과 달리 첫 확진자가 나온 지 8일 만에 200명을 돌파한 겁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마포주점 감염 사례에도 델타 변이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관련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델타 변이 확진 사례도 추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6월 16일부터 28일까지 마포구 홍대 주변 음식점 8곳을 찾은 사람은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수도권 밖에서는 대전시의 확산세가 걱정됩니다. 노래방 종사자와 손님이 확진이 됐는데 이곳과 관련된 노래방이 20곳이 넘습니다. 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노래방 매개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종사자가 처음 확진 판정된 뒤 종사자와 손님, 지인들로 연쇄 감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학관계가 있는 노래방과 단란주점만 21곳, 6군데는 대전시 방역 조치를 무시한 채 밤 11시 이후 영업을 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시는 노래방을 포함한 유흥시설 종사자 전체에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도권 밖에서 제일 많은 신규 확진자를 기록 중이지만 새 사회적 거리두기는 예정대로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하게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변수가 조금만 더 생기면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대구는 대형마트 집단 감염이 비상입니다. 협력업체 직원 확진 뒤 가족과 동료 등의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방문자들이 마트 앞 선별진료소에 몰리면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대형마트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강원도 춘천에선 2만 명 넘는 시민이 진단검사에 참여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대형 IT 기업 집단 감염까지 보고돼 직원 1000여 명이 검사를 받는 상황. 춘천시는 강원도 다른 지역과 달리 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도입해 방역에 고삐를 쥐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하루 확진자도 700명대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달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은 오늘 발표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95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756명보다는 적지만 추세를 볼 때 오늘도 7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활동이 활발한 20, 30대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대규모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신속한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이번 달 접종 세부 계획을 발표합니다. 백신 접종 대상 인원과 백신 종류, 구체적인 예약과 접종 일정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앞서 공개한 3분기 접종 계획을 보면 상반기에 접종받지 못한 우선 대상자가 먼저 백신을 맞게 됩니다. 물량 부족으로 접종이 연기된 고령층 등 20만 명, 20대 사회 필수 인력 등 11만 명에게 화이자 백신이 제공됩니다. 1차로 오는 5일부터 17일까지, 2차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3학년과 고교 교직원은 오는 19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그 밖에 30살 이상 교직원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합니다. 이달 마지막 주부터는 50대 후반 일반 국민 400만 명이 접종 대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백신 수급 일정에 따른 세부 도입 계획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올림픽 개막을 20여일 앞둔 가운데 개최지 일본 도쿄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 45분까지 도쿄도의 확진자가 714명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도쿄의 하루 확진자가 700명을 넘은 건 지난달 26일 이후 35일 만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도쿄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인구 10만 명당 25.6명으로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분류상 가장 심각한 4단계 수준에 해당합니다. 유로 2020과 같은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됐습니다. 런던으로 원정 응원을 갔던 스코틀랜드 축구팬 수만 명 가운데 1,000명이 넘는 사람이 확진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18일 런던에서 열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유로 2020 조별 예선전. 난적 잉글랜드와 0대0으로 비긴 결과에 만족한 스코틀랜드 팬들이 경기장 밖에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Fantastic. From a Scots perspective, fantastic. And at least we've given ourselves a chance to go into the last match. 어깨 동무를 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춥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감염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스코틀랜드 공중보건국은 이날 런던을 다녀온 원정팬 수만 명 가운데 1,29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97명은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직접 관람했습니다. 이외에도 유로 2020 경기를 함께 응원하다 감염된 사례를 합하면 유로 2020 관련 확진자가 스코틀랜드에서만 2,000명 가까이 되고 대부분 20,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내에서 많은 이들이 모여 축구 경기를 응원하는 것이 최근 확진자 증가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영국 정부는 자국민들이 오는 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잉글랜드와 우크라이나의 8강전에 원정 응원 대신 집에서 TV를 보며 응원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 또한 이번 8강전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지 않도록 영국발 입국자에 대한 5일 의무 격리 등 방역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섭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시국인 점을 고려해서 오늘 아침 7시 반에 비대면 방식으로 유튜브와 SNS를 통해 출마 영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는 출마 선언을 통해 새몰이를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차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여권의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 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세도 한층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검증대에 오르는 셈인데 이 지사 앞에 남은 정치적인 난관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차라리 원칙 있는 패배를 선택하는 게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추진하셨던 자치와 공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요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주 거론합니다. 거리감이 있는 당내 친노 친문 의원들을 향한 구애로도 볼 수 있는데 사이가 틀어진 건 지난 2017년 대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법정 부담금 15조 원을 폐지하시겠습니까? 법정 부담금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고 최순실 국정농단의 A에 대해서 B 얘기를 하지 마시고 북풍농단이 왜 나오십니까? 이재명 지사의 친문 끌어안기에 맞서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은 민주당의 적통을 잇겠다면서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한 반 이재명계 후보들의 단계적 단일화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정부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는데 생각을 같이 하는 후보들이라면 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당내 세력 확장이라는 숙제를 아는 채 이제 정책 역시 더 구체적인 검증의 무대에 오릅니다. 성장을 통한 복지로 중도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지만 야심차게 밀고 있는 핵심 공약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공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세우는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 같은 것은 제가 아주 나쁜 포퓰리스트다라는 말을 썼는데 특유의 직설화법도 쟁점입니다. 이미 가짜 약장수 발언으로 당내 경쟁자들의 반발을 불렀고 일부 야권 주자들은 형수를 향한 폭언 논란도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아마 이재명 지사가 되면 그 프레임을 걸기는 정말로 어려울 것이다.
자기는 뭐 비교가 안 되는 쌍욕을 해대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재명 지사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17년 출간한 책에서 공장 노동자 시절 강압적인 내규 권투가 그렇게 싫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친한 동료를 적으로 삼아 싸워야 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당내 경쟁자는 물론 야권의 상대까지 쓰러뜨려야 하는 진짜 링에 올랐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9명이 오늘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입니다. 예비 후보들은 송영길 대표와 차담회를 한 뒤 공명선거 실천을 서약할 예정입니다. 이후 첫 국민 면접을 열고 처음 만나는 국민, 독한 기자들이라는 주제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또 오는 3일 첫 토론을 시작으로 모두 4차례 방송 토론회를 치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공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입당 여부와 그 시기가 최대 관심인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견제와 입당 독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 다음 날 찾은 곳은 보수 언론이 개최한 학회였습니다. 다소 피곤한 모습으로 등장한 윤 전 총장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하고 곧바로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한 테이블에 앉은 윤 전 총장은 서로 환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실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뵙기로 더 깊은 얘기는 나눌 상황이 아니지 못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선 윤 전 총장이 아직은 당박 인사인 만큼 일정 정도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조만간 한번 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 당의 공식 채널인 권영세 의원님과 먼저 소통하시고 저희가 또 따로 이야기할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만나 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요. 출마 선언에서도 입당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윤 전 총장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의 시각도 엇갈립니다. 경쟁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서둘러 입당하길 바란다면서도 치열한 검증을 받으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초대하자. 그럼 정권 창출 못합니다. 초대해서 그 흠집이 난 사람이 본선에 들어가는 순간 요즘은 한 달 내에 그건 폭락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윤 전 총장의 기본 철학이나 가치관이 너무 과거 보수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만 강조하는 걸 보고 그러면 공정이나 정의나 평등이나 또 우리 인권, 생명 이런 부분들 그동안 가짜 진보가 못해온 부분. 원희룡 제주지사는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을 듣고 전율을 느꼈다며 서둘러 입당해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보다는 당분간 제3지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윤 전 총장의 지지율 변화에 따라 국민의힘과의 역학관계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문제와 관련해서 정권 교체하는데 국민의힘과의 연대, 만약 필요하다면 입당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서 이같이 말했는데 전날 대선 출마 회견에서 입당 여부에 즉답을 피한 것에 비해서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낸 걸로 해석됩니다. 특히 자신과 가족의 의혹이 담긴 엑스파일 논란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고 수사를 하겠느냐며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현실을 다 보지 않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혹시 줄리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어제 화제가 됐던 이름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유흥업소에서 줄리라는 예명의 접대부로 일하면서 검사들을 알게 됐고 윤 전 총장과 만나게 됐다는 주장에서 나온 겁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줄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의혹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혹시 줄리라는 인물 들어보셨습니까? 최 장관님은? 들어봤죠. 네. 방송에서 제가 뭐 다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예. 일단은 예. 그 대선 후보라는 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또 주변의 친인척, 친구 관계 이런 게 다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김 씨는 직접 언론 인터뷰에 나서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자신은 석사 학위를 2개나 받았고 박사 학위까지 받은 뒤 대학 강의도 나가고 사업도 하느라 정말 줄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고 비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가려지게 돼 있다면서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김 씨의 언론 인터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아직 못 봤다고 답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모님께서 직접 인터뷰도 하셨던데 그거는 좀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국영이 여사께서 네. 직접 인터뷰를 하셨던데 네. 그거는 좀 보셨는지라는 게 아, 제가 아침에 그 일찍 행사 나오느라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이른바 줄리 발언이 저질 정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민진 정의당 청년 대변인은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대체 왜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추 전 장관 발언이 경악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공개 행보 시작과 함께 가족 관련 검증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야 대권 주자들도 잔뜩 벼르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이 어떤 방식으로 의혹을 해명할지 주목됩니다. 대권에 도전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당내 의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막말과 꼰대 이미지를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막말을 넘어서 그 쌍욕하는 사람이야. 쌍욕하는 사람인데 쌍욕하는 사람이 막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더 웃기지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아마 이재명 지사가 되면 그 프레임을 걸기는 정말로 어려울 것이다. 자기는 뭐 비교가 안 되는 쌍욕을 해대고 사는 사람이니까 거기는 잘못된 프레임에 걸려서 고생했다. 꼰대 이미지라는 거는 나이로 인해서 생기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70을 바라보고 가고 있으니까 꼰대 이미지 벗으려면 젊게 살아야 되는데 옷도 젊게 입고 청바지도 입고 뭐 요즘 나 참 딱하게 보는 게 정세균 선배 하는 거 쳐다보면서 야 이래까지 해야 되냐. 그런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체제의 첫 대변인단으로 임승호, 양준우, 신인규, 김현주 씨 4명이 활동하게 됐습니다. 대변인 선발을 위한 토론 배틀 8강전 결과 이들 4사람이 결승에 진출했고 결승전은 오는 5일에 열립니다. 최고 득점자 2명은 대변인, 나머지 2명은 상근 부대변인으로 6개월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포함해서 모두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과 업무 방해 교사 혐의는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대전지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최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이 공모해 지난 2017년 11월 한수원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 현황 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사회 의결로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한수원은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반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수원 정 사장에게는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정 사장이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에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이사회를 속여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 범위가 결정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월성원전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발표 이후 국민의힘의 고발로 8개월 넘게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산업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월성원전 조기 폐쇄 관련 파일 500여 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건
백 전 장관이 한수원 사장에게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호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고 기소 여부는 심의 이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이 맹목적으로 판단하고 탈원전이라는 운전대를 잡고 잘못된 길에 접어들어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탈원전 피해와 국토 파괴 대책특위 첫 회의에서 전문가들의 지적과 현실적인 문제점에도 정부가 유턴은 꿈도 꾸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3인방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청와대와 법무부, 대검찰청까지 한패가 돼 이들 구하기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서 은폐와 회유로 2차 가해를 가했던 상관 2명과 과거 이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사관이 기소됐습니다. 이제 국방부 검찰단은 허위 보고와 부실 수사의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일 밤 피해자 고 이모 중사, 가해자 장모 중사와 함께 차 뒷좌석에 탔던 노모 상사. 먼저 내리면서 장 중사에게 앞좌석에 옮겨 타라고 3번이나 얘기했지만 장 중사는 거부합니다. 뒷좌석에 남은 장 중사는 더욱 심한 성추행을 이어갔고 이 중사는 당일 이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노 상사는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냐, 전과자가 되지 않게 용서해달라며 이 중사와 남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상관인 노준이는 이 중사에게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언급하며 협박하고 살면서 한 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사건을 은폐, 무마하려 면담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과거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1년여 전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모 준이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윤 준이가 이 중사를 성추행했을 때도 노준이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국방부가 공군에서 사건을 이관받아 합동 수사에 착수한 지 29일, 성추행 발생 120일 만에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를 포함해 군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접 가해와 2차 가해 혐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 국방부 검찰단의 칼끝은 부실 초동 수사와 허위 보고 혐의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고 이모 중사의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 국방부 장관이 군사경찰에 사건 은폐 사실을 보고받은 이후 조사를 지시한 시점을 놓고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서 장관이 지난 12일 국방부 감사관실로부터 공군 군사경찰에 사건 은폐 정황을 보고받았지만 10여일 동안 단장 등에 대한 수사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서 장관이 즉각 보강 조사를 지시했고 이후 감사관실이 닷새 동안 조사를 거쳐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며 반박했습니다. 공군 감찰실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간부의 양심 고백 2번째 순서입니다. 이 전직 간부는 감찰실로 성비위 신고가 들어오면 소속 부대로 즉시 신원이 통보되고 이 피해자는 배신자라는 꼬리표와 함께 기수열에 즉 집단 왕따를 당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군 비행단 감찰실에서 10년간 하사로 근무한 A씨. 성비위 사건만 수백 건 넘게 다뤘지만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해결된 적은 거의 없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감찰실에 사건이 들어오면 피해자의 소속 부대 대대장에게 알리는 게 우선이었을 뿐 진상조사는 뒷전이었던 겁니다. 피해를 보지 않고 또 내 2차 피해도 보지 않고 정상적인 군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은폐를 하려고 했지. 대대장은 원만한 합의를 종용했고 피해자가 거부하면 신고자, 배신자라는 꼬리표가 붙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일단 꼬리표를 달게 되면 동료들의 따돌림, 이른바 기수열애가 시작된다고 A씨는 설명했습니다.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도 꼬리표는 그대로 따라 붙었습니다.
A씨는 신원 노출과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때 제가 당시에 근무했을 때나 지금이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은폐하는 것에 계속 바쁜 모습을 보고 저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실제로 이모 중사는 성추행 피해 이후 벌어진 신원 노출과 2차 가해로 괴로워했습니다. 공군에 의해 저질러진 전대미문의 총체적 직무유기 사건을 보면서 공군이 우리 딸 아이를 한 사람이라도 따뜻한 말이 한마디 해주지 않았던 조직인 줄 알았으면. 지난 세월 성범죄를 당하고도 죄인 취급을 받았을 또 다른 이중사들. A씨는 자신의 내부 고발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0년간 국민을 위해 복무해온 사람으로서 죄책감에 이중산의 분량소를 다해왔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소갈이하고 있을 제2의 제3의 이중산인들이 다시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이 사건을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제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양향자 의원 지역 보좌진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내릴 정도로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부산시 예산정책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서 당내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아직 불확실해서 조치를 유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녀들을 외국어고에 보낸 게 내로남불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에 참석해서 사회 주류가 된 5, 60대뿐 아니라 20, 30대도 받아들일 수 있는 평등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두 아들을 외고에 보내고 자사고 외고 폐지를 주장해서 그동안 이중 행태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부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대 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그동안 직원 50명이 안 되는 회사에는 사실상 토요일과 일요일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52시간을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을 더해서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걸로 해석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이틀이 휴일이 되면서 소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서 52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과로사 우려와 건강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장시간 근로 개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에 틀림이 없습니다. 정부도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주 52시간제의 부담은 더 클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일이 많을 땐 근무 시간을 늘리고 대신 없을 때 줄여 법정 시간을 맞추는 탄력 근로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선택 근로제로 자율적인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도 있고 특별한 사정과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연장 근로 밖에서 더 일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부터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하는 회사와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적용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8시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 말까지만입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불안하지만 피할 수 없는 노사 상생을 위한 걸음이 다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소급 적용 조항의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던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보상하는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논란이 됐던 소급 적용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과거 손실에 대한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내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 뒤 곧바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사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심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거란 전망 속에 2030 세대의 패닉 바잉, 공황 매수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추진되는 서울 은평구 증산 4구역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후보지 지정 40일 만에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후보지 가운데 처음으로 본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 곳입니다. 노 장관은 주민들과 만나 공공주택 특별법 등 이사대책 후속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1월에 본지구로 지정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사전 준비 속도를 내가지고 9월 초에 시행과 동시에 의정지구 지정하고 최대한 땡겨서 저희는 한 11월 정도에는 본지구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발표된 도심주택사업 후보지 52곳 가운데 24개 지역이 주민 동의 10% 이상을, 특히 4곳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습니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에 주민들의 호응이 하나둘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집값 상승에 따른 불안감이 계속되며 2030 세대의 아파트 매수 행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5,090건으로 올해 들어 처음 반등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1,867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여기에 20대 이하 거래까지 합치면 30대 이하 비중은 42.1%까지 올라갑니다. 청약을 기대하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이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외곽 지역이나 출퇴근이 쉬운 도심에서 활발하게 아파트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추가 상승 기대를 하는 수요자들 혹은 전세 불안에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수요자분들이 간혹 거래를 할 때마다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가운데 올해 전국 집값 상승률이 5.5%에 달하며 작년 수준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셋값 역시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매물 잠김 효과로 작년 상승폭을 넘을 거란 예상이 더해지면서 하반기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오늘부터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투기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등의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1억 원을 초과해서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DSR 40%를 적용합니다. 또 7월부터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소득 기준의 경우 기존 부부 합산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고 우대 혜택도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7월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은퇴한 고령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를 주택을 상속, 증여할 때까지 미뤄주는 과세 이연 제도 도입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과세 이연 제도의 경우 이미 정부가 검토했던 것이라서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12층 아파트 붕괴 참사가 현지 시각 30일 일주일째로 접어들었지만 생존자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밤샘 수색 작업에서 4명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하면서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참사 직후 사고 현장 발코니 등에서 구조한 40여 명을 제외하면 그 이후 진행된 수색 작업에서는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59주년을 앞둔 미국의 80대 노부부가 아파트 붕괴 참사 잔해 속 침대에서 나란히 누워 숨진 채로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 CBS 마이애미 등에 따르면 구조당국은 지난 24일에서 25일 사이 아파트 잔해에서 안토니오 로자노와 아내 글래디스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노부부의 아들은 두 사람이 발견 당시 함께 누워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면서 다음 달 부모님의 결혼 59주년을 축하하는 모임 대신 장례식을 준비하게 됐다고 슬퍼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예년보다 빨리 시작된 산불로 미국 서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탓에 강도가 심해지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면서 주지사와 관계 장관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 최대 도시 시애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지 100여 년 만에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일 수은주가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면서 섭씨 42.2도까지 올랐습니다. Yeah, I was very concerned. She's only 2 weeks, so she was really hot, and we gave her a lot of baths and tried to keep her cool, but it was a little difficult. 조금 남쪽에 있는 포틀랜드는 46.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북쪽 지역엔 화염이 만들어낸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헬기와 제트기가 연신 물을 투하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렇듯 미국 서부는 불볕더위와 산불에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계 장관과 주지사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기후변화 탓으로 강도가 더 높아지고 오래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Climate change is driving the dangerous confluence of extreme heat and prolonged drought. We're seeing wildfires of greater intensity that move with more speed, last well beyond traditional months. 그러면서 한 발 앞선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또 산불 진화의 최전선에 있는 연방 소방관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등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서부 산불을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코로나19 다음으로 기후변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인 만큼 구체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 이상이 식량 부족에 따른 기아 위기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상황을 악화시켜서 긴급한 지원이 절실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개발장관 회의.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 식량계획 사무총장은 43개국 4,100만 명이 기아에 직면해 있다며 이들을 도우려면 당장 6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ince COVID, that number has gone from 135 million people to 270 million people marching to the brink of starvation, and within that, 41 million people are knocking on famine's door as we speak. 비즐리 사무총장은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남수단, 예멘 등을 대표적인 기근 위기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심각한 식량 부족 현상은 주로 지역적 분쟁과 기후변화, 경제 위기 등이 그 원인입니다. 특히 마다가스카르 남부 지역의 경우 5년 연속 가뭄이 이어지면서 절망적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eople are basically eating cactus, eating leaves, and it's not like they eat that as a complement to their diet. That is their diet. They're only eating that unless they get something from outside. And I tell you, those cactus and those leaves, I mean, these are animal feed. 특히 작년 초부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이들 지역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청난 규모의 기근, 국가적 불안정과 집단 이주 사태 등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G20 외교 개발장관 회의에서는 식량 위기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G20 차원의 추진 방향을 담은 마테라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YTN 박성남입니다. 미국에서 은행의 실수로 한 고객의 계좌에 무려 56조 원이 입금되는 일이 발생해서 화제입니다. 폭스뉴스와 뉴욕포스트는 루이지애나주 베턴루지에서 부동산 중개회사를 하는 데런 제임스 부부가 나흘 동안 억만장자였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데런 제임스는 지난 12일 퇴근 후 아내가 보여준 휴대전화의 통장 잔고에 500억 달러, 우리 돈 56조 4천억 원이 찍힌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곧 이 돈이 자기들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고 고민 끝에 체이스 은행에 신고했습니다. 은행 측은 나흘 뒤에야 돈을 회수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일부 고객의 계좌가 영향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임스가 나흘 동안 가졌던 돈은 포브스지 부자 순위 기준으로 전 세계 25위에 해당한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습니다. 10살 딸을 학대한 이른바 창녕소녀 학대 사건의 피고인 부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딸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10살 난 딸을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 항소심 재판부는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7년을, 친어머니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내린 징역 6년, 3년보다 더 무거운 벌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고문에 가까운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해 성장 과정에 나쁜 영향을 미쳤고 학대가 되물림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고 학대를 지켜본 동생들도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자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형량이 올라갔다는 거에 대해서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부부는 150분 넘게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또 친어머니는 정신과 치료 등 심신미약을 주장해 인정받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압박이 컸다는 점은 의붓아버지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형량이 늘어난 건 그만큼 아동학대를 엄벌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담긴 판결이라는 해석입니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아동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심각한 점 등이 고려되어 1심보다 중한형을 선고한 것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학대를 일삼던 부모를 벗어난 아이는 위탁 가정에서 지내면서 1년 새 키가 15cm나 자랄 만큼 몸과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의 옷을 벗기고 오물을 뿌리며 집단 폭행한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집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공동폭행과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된 17살 A양 등 두 여학생과 방조한 혐의를 받는 3명을 오늘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양 등은 지난 16일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16살 피해자를 폭행해 얼굴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7월의 첫날인 오늘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서울은 오늘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무려 32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담양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햇살이 강해서 자외선도 무척 강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챙겨 바르시고 어제보다 한결 시원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에 푹푹 찌는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와 대구 32도, 부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치솟으면서 내륙 곳곳에는 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등 내륙 일부 지역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올여름 지각장마가 시작됩니다. 주말부터 휴일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주 후반 또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붙였다 뗀 6인 모임. 당초 오늘부터 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이 최대 6인까지 허용될 예정이었지만 일주일 늦춰졌습니다. 확진자 수 폭증과 델타 변이 확산 탓에 수도권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오는 7일까지 연장된다는 소식이 주요 조간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북 코로나19에 뚫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무 태만으로 코로나19 방역 관련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며 핵심 간부들을 강도 높게 질책했습니다. 특히 군 서열 1위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경질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경향신문은 파리바게뜨가 포상금을 내걸고 현장 관리자들에게 소속 제빵사들의 민주노총 탈퇴를 압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지구촌 기상 이변 소식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북미 지역이 열돔 현상으로 최고 기온이 50도에 달했고 시베리아도 연일 30도가 넘는 이례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KBS 이사회가
현행 월 2,500원인 수신료를 3,800원으로 52%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의결을 앞둔 가운데 한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여론이 76%에 달했습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이른바 X파일에 담긴 자신과 관련한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견건설사 중흥건설이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조간브리핑 김현우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섭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권 교체에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새 환자는 700명대로 예상됩니다. 델타 변이 감염이 늘면서 확산 속도도 빨라지는 것으로 보여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수도권의 거리 두기 완화 조치가 일주일 뒤로 미뤄졌습니다. 군사경찰지휘부가 성추행 사망 사건을 국방부에 단순 사망으로 허위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군사경찰단장이 허위 보고를 종용했다는 내부 폭로도 나왔습니다.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이 11번째 도전 만에 감격의 시즌 2승을 달성했습니다. 5이닝 1실점으로 잘 던졌고 2타점 2루타를 때리는 등 타석에서도 맹활약했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가겠습니다. 수도권의 3개 시도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전격적으로 일주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자 일단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오는 7일까지 일주일 더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돼 있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당분간 그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도심 집회와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 현행 조치를 오는 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홈페이지 변경 고시를 통해서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광화문 광장 등 도심 곳곳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21일부터 시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조치들은 서울에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앞으로 2주 동안 유흥시설이나 식당에 대한 현장 점검이 조금 더 강화됩니다. 구수봉 기자입니다. 신규 확진자 794명 가운데 수도권 확진자는 645명, 80% 이상이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 4월 이후 200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주부터 상승세를 보이더니 올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역사회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는 잔존 감염에 따른 확산 등으로 인해서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수도권 영어학원발 집단 감염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델타 변이까지 확인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협의 끝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활동 반경이 넓고 백신 접종 순서에서 상대적으로 밀린 20에서 50대 청장년층의 확진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와 함께 거리두기 체계 개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다소 느슨해진 방역의 고삐를 다시 강하게 조여야 할 때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2주간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학원과 놀이공원 등에 대한 선제 검사를 강화합니다. 또 유흥시설과 식당, 노래 연습장 등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해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와 방역을 모두 살리는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까지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는 4,000명의 관객이 참석한 야외 대규모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수도권에서 이런 큰 공연이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최근에 급증하면서 대규모 공연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8개월 만에 서울에서 진행된 대규모 음악축제.
일어서서 즐겨서도 안 되고 구호도 떼창도 불가능했지만 관객과 공연계 모두 만족한 공연이었습니다. 조금 걱정은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재밌게 즐겼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신속 항원 자가진단 키트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는데 양성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4천 명이 모였지만 방역수칙이 잘 지켜져 공연계도 고무적이었습니다. 관객분들의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았고요. 떼창을 하는 구호를 외치는 그런 포인트 하나하나마저에도 다 박수로 대체를 하시고 그랬던 측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런 선례가 남자 공연계는 잇따라 대규모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팝 그룹도 대거 출동합니다. NCT 드림과 오마이걸, 브레이브걸스 등 26팀이 출연하는데 백신 접종자를 위한 전용 좌석을 두고 입장 통로도 따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관객을 많이 동원하는 미스터트롯 공연이 서울에서 이번 주말 열리고 미스트롯, 싱어게인, 그리고 나훈아 콘서트도 서울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다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젊은 층 감염자가 늘고 있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20대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전파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 상당수는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 가능성도 매우 높아서 지금 계속 진행하시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 일단 7월 중순부터 서울에서 대규모 대중음악 공연이 몰려 있는 만큼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네, 이번 달 백신 접종 대상과 백신 종류, 구체적인 예약과 접종 일정 등 세부 계획이 오늘 발표됩니다. 정부가 앞서 공개한 3분기 접종 계획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접종을 받지 못한 우선 대상자가 가장 먼저 접종을 받게 됩니다. 백신 부족 등으로 접종이 연기된 60에서 74세 고령층과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20만 명, 그리고 20대 사회필수 인력과 취약시설 관계자 등 11만 명이 최우선 대상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과 교직원은 오는 19일부터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지 화이자 백신을 맞고 그 밖에 30살 이상 교직원은 19일부터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합니다. 이후 55살에서 59살 일반 국민 약 400만 명이 이달 마지막 주부터 접종을 받게 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어제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전국에서 695명으로 수도권이 86%, 비수도권이 14%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으로 7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까지 상반기 백신 1차 접종자가 전 국민의 30%에 이르렀고 오늘부터는 접종자에 대한 혜택도 시작됩니다. 하지만 최근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3분기 접종 속도를 조금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반기 접종이 마무리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국민은 1,532만여 명, 전체의 29.8%입니다. 정부가 상반기 목표로 제시했던 1,30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상반기 접종 계획의 목표인 1차 접종자 1,300만 명 이상 달성을 2주 정도 앞당긴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는 백신 접종자들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한적한 야외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접종을 완료하면 사적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예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런 현상이 지속되어 와가지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도 많았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크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종이 증명서와 모바일 증명서뿐 아니라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스티커도 마련했습니다. 접종 기관만이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합니다. 어르신들은 핸드폰 애플리케이션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하니 스티커를 만들었는데 이왕 만드는 거 어르신만 써야 되냐 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방역 당국은 3분기엔 전체 인구의 70%인 3,600만 명 1차 접종을 마친다는 목표 아래 7월에는 고3과 고등학교 교직원 접종에 들어가고 7월 말엔 50대 등 연령대별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 대강의 일정만 나온 상황, 더욱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근 20에서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심각해지는 데다
델타 변이 확산까지 빨라져 1차 접종만으론 집단 감염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7월 말부터 50대잖아요. 50대 예약제를 이제 일주 단위로 끊는 거고요. 8월 첫째, 둘째, 셋째에서 8월 말까지는 20대까지 1차 접종을 할 수 있게 계획을. 따라서 3분기 백신 접종 속도가 국내 코로나19 억제와 일상 회복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1,200여 명이 맞을 수 있는 화이자 백신이 상온에 노출돼 접종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문제 백신을 회수하고 대체 백신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범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대학교에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 예방접종센터입니다. 이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172바이알이 14시간 동안이나 상온에 노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조사 결과 백신 관리 직원이 화이자 백신을 해동하기 위해 냉동고에서 냉장고로 옮기는 중 일지 작성을 위해서 잠시 해당 백신을 상온에 두었다가 냉장 보관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우리 시에 보고하였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냉장고에서는 31일간 보관이 가능하지만 상온에서는 2시간 이상 노출되면 안 됩니다. 문제의 화이자 백신은 1,200여 명이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유선으로 사고 경위를 질병관리청에 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대해 해당 백신이 사용 불가능하다고 구두로 통보하고 폐기 여부를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미 보관 중인 물량이 있어서 이번 주 광주 북구의 백신 접종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두 사람이 백신 상태를 교차 확인하도록 하는 등 다시는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온도 이탈이나 이석 과정 오류 등으로 귀중한 백신이 폐기되는 사례들이 잇따르면서 백신 관리 교육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유로 2020을 고리로 시작된 집단 감염이 현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공중보건국은 지금까지 유로 2020과 관련된 스코틀랜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99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200여 명은 지난 18일 런던에서 열린 유로 2020 잉글랜드 대 스코틀랜드전을 응원하기 위해 런던에 다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경기장 입장권이 없으면 런던에 가지 말라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이 런던에 모였고 경기장에서 직접 관람한 스코틀랜드 주민 2,600명 가운데 4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한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돼 6월에만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 전환자나 다른 이유로 대사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더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대 명절 르바란 여파와 델타 변이 확산으로 6월 들어서 확진자가 급증했고 일주일 전부터는 연일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의 99%가 백신을 맞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영국과 이스라엘에서도 델타 변이 확산으로 감염자는 늘고 있지만 백신 효과로 중증자와 사망자는 크게 줄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18,000여 명. 이 가운데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사람은 150명에 불과합니다. 비율로는 0.8%, 나머지 99.2%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비율도 미미했습니다. 지난달 확진자 10만 7천여 명 가운데 돌파 감염은 1,200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1%에 불과합니다. 백신 효과가 그만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It is in part a result of our ongoing efforts to vaccinate so many Americans. Each week, there are more and more data to demonstrate the impact of vaccination has on preventing disease and moving us out of this pandemic. 백신 접종률이 높은 영국과 이스라엘에서도 백신 효과가 뚜렷합니다. 영국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하루 10,000명 넘게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사망자는 2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We've made a massive progress with the vaccination program. It's done a huge amount of good.
이스라엘도 델타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사망자와 중증 환자는 아주 적습니다. 중증 환자는 지난 겨울의 2% 수준입니다. 사망자도 지난 10일 이후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백신을 맞으면 중증 진행과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 전문가들의 진단이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잠시 후에 온라인을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6명을 뽑는 컷오프까지 이른바 여권 구룡의 각축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예비 등록을 마친 이재명 경기지사의 출마 선언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대권 도전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 행사지만 경기지사로서 코로나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코로나 위기 관리 관련 도정에 힘을 쏟았습니다. 어제 경기도가 이전과 다르게 서울시보다 더 확진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소규모 클러스터의 확진자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건의사항과 대안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주자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당내 반발 세력도 존재하는 만큼 차분하게 진행하자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큰 관심이 가는 출마 선언 메시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공정가치 실현을 전면에 내세울 계획입니다.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담아서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숙제들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혁신을 통한 성장을 강조해 중도와 보수층의 표심 역시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부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박용진, 양승조, 김두관, 최문순, 이광재까지 9명으로 이른바 여권 구룡이 완성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줄곧 1위를 달리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뒤를 쫓고 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강성 친문그룹의 지지를 바탕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앞으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후보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게 되고 그럴수록 저를 선택하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이른바 구룡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입니다. 열흘 정도 뒤부터는 이들 가운데 6명만이 경선 레이스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대권에 도전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당내 의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막말과 꼰대 이미지를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막말을 넘어서 그 쌍욕하는 사람이야. 쌍욕하는 사람인데 쌍욕하는 사람이 막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더 웃기지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아마 이재명 지사가 되면 그 프레임을 걸기는 정말로 어려울 것이다. 자기는 뭐 비교가 안 되는 쌍욕을 해대고 사는 사람이니까 거기는 잘못된 프레임에 걸려서 고생했다. 꼰대 이미지라는 거는 나이로 인해서 생기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70을 바라보고 가고 있으니까 꼰대 이미지 벗으려면 젊게 살아야 되는데 옷도 젊게 입고 청바지도 입고 뭐 요즘 나 참 딱하게 보는 게 정세균 선배 하는 거 쳐다보면서 야 이래까지 해야 되냐. 그런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의 공개 행보 시작과 함께 민주당도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부인과 장모 의혹을 비롯한 이른바 처가 리스크부터 대선 주자로서의 미래 비전까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민주당이 유독 발끈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지금
관계가 아주 망가졌습니다. 어떤 그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을 기린 노래 죽창가는 2년 전 조국 전 장관이 한일 갈등이 고조될 때 직접 소개했던 노래입니다. 윤 전 총장이 민주당 주류 세력을 콕 집어 공격한 만큼 민주당의 반격 수위도 한껏 높아졌습니다. 비판에도 금도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천박한 역사 애교 인식에 유감을 표명하며 대선 주자로서의 윤석열에 대한 혹평도 가혹해졌습니다. 초등학교 전교회장 출마 선언도 이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불안감이 만든 현란한 머리돌림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줬을 뿐입니다. 핵심은 반문 이미지를 빼고 대선 주자로서 갖춰야 할 가치와 철학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분노를 자극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정치는 결코 바람직한 정치가 아니다. 지도자의 정치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싫어요, 민주당 미워요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라면 그거는 선택받을 가능성이 없죠. 이와 함께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으로 드러난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를 포함한 처가 의혹을 두고도 검증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혹시 줄리라는 인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막대한 재산을 공개하느냐. 부인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부인의 소득 팔자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도 윤 전 총장 가족 의혹과 과거 수사 내용에서 부실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도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과거 줄리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유흥주점 접대부라는 의혹은 기가 막힌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한 첫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주자로서 링 위에 오르자마자 총공세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겉으론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당 안에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읽히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문제와 관련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 필요하다면 입당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이같이 말했는데 전날 대선 출마 회견에서 입당 여부에 즉답을 피한 것에 비해서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낸 걸로 해석됩니다. 특히 자신과 가족의 의혹이 담긴 엑스파일 논란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고 수사를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있었던 헌법기관장 오찬에서는 국회나 행정부가 대선 국면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을 경계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와 유럽 순방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헌법기관장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오부 요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만 재판 일정으로 빠지고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아주 높아졌고 역할도 매우 커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퇴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출마 선언 직후 열린 자리였지만 이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감쌌던 윤 전 총장이 강도 높은 표현으로 현 정부를 비판했지만 대응을 자제한 겁니다. 그러나 오찬에 참석한 박병석 국회의장이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와 감사원장 사퇴를 에둘러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국회나 행정부가 빨려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기관장들의 처신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기관장들의 처신 문제가 우리 공직자 사이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대선 국면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헌법기관을 비롯한 정부 기관과 기관장들이 중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윤석열 전 총장이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별도로 입장이 없다며 이틀 연속 침묵을 지켰습니다. 청와대가 이처럼 대응을 자제하는 데는 자칫하다가는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여서 대선 국면으로 빨려 들어가면
임기 막판 국정 동력마저 상실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에서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노모 준이와 노모 상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고 이모 중사를 1년 전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 준이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 준이는 이 중사에게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언급하면서 협박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하기 위해서 면담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노 상사는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전과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며 이 중사와 남편을 협박하고 면담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군사경찰지휘부가 국방부에 단순 사망으로 허위 보고한 문건들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군사경찰단장이 성추행 사실을 빼고 국방부에 보고하라고 종용했다는 내부 폭로도 나왔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추행 피해 끝에 숨진 공군 부사관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국방부에 성추행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정황이 포착된 내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모두 4건으로 각각 2차례씩 공군 참모총장과 국방부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먼저 이 중사가 숨진 당일 공군 경찰단장이 공군 참모총장에게 전달한 발생 보고서입니다.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겨 있습니다. 다음 날 보고된 세부 보고서에는 이보다 더 세세한 내용이 적혔습니다. 사망자가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였고 소속 부대원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해 힘들어했다는 유가족 진술과 함께 사건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적시됐습니다. 또 소속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를 감쌌는지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린 세부 보고서에는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이 모두 빠졌습니다. 앞선 문건과 달리 유족도 사망 동기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점 외에 특이 반응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 경찰단장이 중간 간부 실무자들에게 성추행 내용을 수차례 빼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을 빼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당연히 중간 간부 실무자들은 수긍할 수 없는 지시에 이걸 왜 빼냐고 이제 물었겠죠. 여기에서 여러 차례 빼라는 지시를 했고 그러면서 수사를 맡고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군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해 해당 보고서들을 확보하고도 3주 동안 경찰단장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에게 이를 감추고 관련자의 중대범죄를 축소, 은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군사경찰단장을 비롯해 6명을 입건하고 2명을 보직으로 해임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며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의혹 없는 수사를 통해 가능한 빨리 중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월성원전 불법 가동 중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전지검은 최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수원에 압력을 가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이 의사에 반해 지난 2017년 11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 현황 조사표를 제출하게 했고 이듬해 6월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가동 중단을 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오늘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제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감안해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했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합의로 내년 말까지는 주 8시간 추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보완 조치와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서 위반 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은 운영하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끝없이 오르고 있는 집값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또다시 경고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또다시 집값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은행 보고서를 인용하며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주택시장 가격 하락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은의 연내 금리 기준 인상 가능성 언급 등은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키는. 홍 부총리는 이어 막연한 불안감으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단 합리적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기준 금리가 오르면 이른바 비투 등이 줄며 거래량이 감소할 거라는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현재 금리가 워낙 낮은 편이고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집값 상승세가 꺾이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출이나 세금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곧바로 집값이 하락하기보다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앞서 지난 3일에도 홍 부총리는 집값이 고점에 근접했다며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물가 상승률을 배제한 실질 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08년의 갑절인데 가격 지수만 비교한 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경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8개월 만에 1억 원 넘게 오르며 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YTN 권난기입니다. 공군 감찰실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간부의 양심 고백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 전직 간부는 군 내에서 성범죄 피해자는 배신자라는 꼬리표와 함께 기수열애, 즉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군 비행단 감찰실에서 10년간 하사로 근무한 A씨. 성비위 사건만 수백 건 넘게 다뤘지만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해결된 적은 거의 없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감찰실에 사건이 들어오면 피해자의 소속부대 대대장에게 알리는 게 우선이었을 뿐 진상조사는 뒷전이었던 겁니다. 피해를 보지 않고 또 102차 피해도 보지 않고 정상적인 군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은폐를 하려고 했지. 대대장은 원만한 합의를 종용했고 피해자가 거부하면 신고자, 배신자라는 꼬리표가 붙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일단 꼬리표를 달게 되면 동료들의 따돌림, 이른바 기수열애가 시작된다고 A씨는 설명했습니다.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도 꼬리표는 그대로 따라 붙었습니다. A씨는 신원 노출과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때 제가 당시에 근무했을 때나 지금이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은폐하는 것에 계속 바꾸는 모습을 보고 저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실제로 이모 중사는 성추행 피해 이후 벌어진 신원 노출과 2차 가해로 괴로워했습니다. 공군에 의해 저질러진 전대미문의 총체적 직무유기 사건을 보면서 공군이 우리 딸 아이를 한 사람이라도 따뜻한 말이 한마디 해주지 않았던 조직인 줄 알았으면. 지난 세월 성범죄를 당하고도 죄인 취급을 받았을 또 다른 이중사들. A씨는 자신의 내부 고발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0년간 국민을 위해 복무해온 사람으로서 죄책감에 이중사님 분량소를 다해왔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소갈이 하고 있을 제2의 제3의 이중사님들이 다시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이 사건을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제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코인이 상장 폐지 같은 정리 과정에서 오히려 수십 배 폭등하면서 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기관과 거래소 간의 계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오는 9월 말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마감을 앞두고 당국은 금융기관과 함께 거래소가 투자자들의 돈을 떼먹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계좌를 집중 감시 중입니다. 금융사들은 거래소의 위장명이나 타인명이
또는 벌집 계좌나 직금 계좌를 적발하는 대로 거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거래소의 편법 영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휴업체의 전자상품권으로만 코인을 거래하도록 해서 사실상 제휴업체의 계좌를 직금 계좌로 쓰고 또 위장 계열사 등의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심지어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사업자 명의를 받고 직금 계좌로 영업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한 은행에서 거래가 막히면 다른 은행의 계좌로 옮기고 또 막히면 또 옮기는 식으로 감시망을 피해서 메뚜기식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과 거래소 간에는 일종의 계좌를 트고 막는 계좌 전쟁을 하는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자금 세탁 방지 제도를 이행하는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200개인가 거래소가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됐을 때이기 때문에 자기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나중에 9월달 돼가지고 갑자기 폐쇄되면 왜 정부가 지금까지 이걸 보고를 안 해주느냐. 앞서 당국은 전 금융권에 거래소의 직금 계좌를 전수조사해서 6월 말까지 1차 보고하고 오는 9월까지 매월 조사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코인이 상장 폐지 등의 정리 과정에서 오히려 수십 회 폭등하는 등 요지경인 가운데 최근 국내 편의점 등의 일부가 비트코인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를 미끼로 금품을 훔친 절도단 기사에 자신과 딸의 사파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 편집 책임자를 상대로 모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기사라는 공적 매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높은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이 11번째 도전 만에 감격의 시즌 2승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선 단 한 점만 내줬고 타석에서도 활약했습니다. 서봉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68일 만의 승리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1회부터 1, 2루 위기를 맞았지만 후속 타자를 삼진 처리하며 무실점으로 넘긴 김광현. 4회까지 매회 주자를 내보내고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 밑바탕에는 주무기 슬라이더가 있었습니다. 2대0을 앞서던 3회 투아웃에서 체인지업을 던지다 첫 실점했지만 고속 슬라이더로 이닝을 끝냈습니다. 5회 마침내 3자 범퇴에 성공하며 6대1이던 6회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투구수 95개 가운데 무려 46개, 탈삼진 5개를 잡을 때 결정구도 모두 슬라이더로 채우며 5이닝 단 3안타 1실점. There's a strikeout. Number 5 for KK. 4사구 4개가 아쉬웠지만 4월 24일 신시내티전 이후 11번째 도전 만에 승수를 추가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타석에서는 안산공고 시절 4번 타자의 존재감을 뽐내며 빅리그 첫 타점까지 수확했습니다. 2회 투아웃 1, 2루에서 날카롭게 밀어친 타구가 2타점 2루타, 프로 데뷔 1호 결승타가 됐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결국 7대4로 이겼고 김광현은 시즌 평균 자책점을 3.79로 낮췄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12층 아파트 붕괴 참사가 일주일째로 접어들었지만 생존자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밤샘 수색 작업에서 4명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해 사망자는 현재까지 16명으로 늘었습니다.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면서 생존자 구조의 희망보다는 추가 사망자가 계속 나올 우려가 크다는 비관적인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예년보다 빨리 시작된 산불로 미국 서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탓에 강도가 심해지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면서 주지사와 관계 장관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워싱턴 강태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 최대 도시 시애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지 100여 년 만에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일 수은주가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면서 섭씨 42.2도까지 올랐습니다. Yeah, I was very concerned. She's only 2 weeks, so she was really hot, and we gave her a lot of baths and tried to keep her cool, but it was a little difficult. 조금 남쪽에 있는 포틀랜드는 46.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북쪽 지역엔 화염이 만들어낸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헬기와 제트기가
연신 물을 투하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렇듯 미국 서부는 불볕더위와 산불에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계 장관과 주지사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기후변화 탓으로 강도가 더 높아지고 오래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Climate change is driving the dangerous confluence of extreme heat and prolonged drought. We're seeing wildfires of greater intensity that move with more speed, last well beyond traditional months. 그러면서 한 발 앞선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또 산불 진화의 최전선에 있는 연방 소방관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등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서부 산불을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코로나19 다음으로 기후변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인 만큼 구체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7월의 첫날인 오늘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전남 담양에는 올 여름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오늘은 더 더워진다고요? 네, 7월의 시작부터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전남 담양에는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33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도 32도로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도 지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50mm로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겠고요. 내리는 동안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 대전과 대구도 32도 선까지 오르겠고요. 부산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주말부터는 전국이 장마권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붙였다 뗀 6인 모임. 당초 오늘부터 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이 최대 6인까지 허용될 예정이었지만 일주일 늦춰졌습니다. 확진자 수 폭증과 델타 변이 확산 탓에 수도권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오는 7일까지 연장된다는 소식이 주요 조간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북 코로나19에 뚫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무 태만으로 코로나19 방역 관련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며 핵심 간부들을 강도 높게 질책했습니다. 특히 군 서열 1위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경질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경향신문은 파리바게뜨가 포상금을 내걸고 현장 관리자들에게 소속 제빵사들의 민주노총 탈퇴를 압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지구촌 기상 이변 소식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북미 지역이 열돔 현상으로 최고 기온이 50도에 달했고 시베리아도 연일 30도가 넘는 이례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KBS 이사회가 현행 월 2,500원인 수신료를 3,800원으로 52%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의결을 앞둔 가운데 한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여론이 76%에 달했습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이른바 X파일에 담긴 자신과 관련한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견건설사 중은건설이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조간브리핑 김현우입니다. 여권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잠시 뒤에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SNS와 언론을 통해서 미리 제작한 영상을 공개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권 경쟁자인 윤석열 전 총장과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잠시 뒤 7시 30분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읽으면서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국가를 만들고 함께 사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입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신하는 정치는 튼튼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질서 위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내야 합니다. 약자의 삶을 보듬어 안는 억강부약의 정치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열어가야 합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비록 현실은 척박해도 도전할 기회가 있었고 내일은 더 나을 것이라 믿어지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 세대의 절망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국민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안전해졌는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인가? 라는 국민의 질문에 정치는 답해야 합니다.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이 산업경제 재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틀마저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도 또 다른 위기입니다. 누군가의 부당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입니다. 강자가 규칙을 어겨 얻은 이익은 규칙을 어길 힘조차 없는 약자들의 피해입니다. 투기 이익 같은 불공정한 소득은 사람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웁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 더 튼실한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지금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입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감성적 문제를 넘어서서 비효율적 자원 배분과 경쟁의 효율 악화 때문에 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경기 침체와 저성장을 초래합니다. 저출생, 고령화, 실업, 갈등과 균열, 사교육과 입시 지옥 같은 모든 문제들은 저성장에 의한 기회 빈곤이 주된 원인입니다. 투자만 하면 고용, 소득, 소비가 자동으로 늘어서 경제가 선순환하던 그런 고도 성장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이제는 투자할 돈이 남아 돌고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 시대입니다. 줄어든 기회 때문에 경쟁은 과열되고 경쟁 과열은 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분노로 바꿨습니다. 이제 승자만 생존하는 무한경쟁 약육강식이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풀 수 없는 매듭은 자르고 길이 없는 광야에는 길을 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치의 요체는 이해관계 조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개혁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반발은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아이디어 경진 대회가 아니고 정책에는 저작권도 없습니다. 수많은 정책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용기와 결단의 문제이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개혁 정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공정한 나라는 흥했고 불공정한 나라는 망했습니다. 공정한 사회에는 꿈과 열정이 넘치지만 불공정한 사회는 불가피하게 좌절과 회피가 잉태됩니다. 규칙을 지켜도 손해가 없고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나라.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로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사회라야 미래가 있습니다.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 확충에 더해서 경제적 기본권 보장으로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라야 지속적인 성장과 더 나은 국민의 삶이 가능합니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민간과 시장의 몫이지만 대전환 시대의 대대적 산업 경제 구조 재편은 민간 기업과 시장만으로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대공황 시대의 뉴딜처럼 대전환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규제 합리화로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미래형 인적자원 육성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초 및 첨단 과학 기술을 육성하고 문화 콘텐츠 강화를 위해서 문화예술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대대적 인프라 확충과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으로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일자리와 지속적 공정성장이 가능합니다. 반걸음 늦으면 끌려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반걸음만 앞선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 위기는 우리 경제가 과거의 고단한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반도 평화 경제 체제 수립, 대륙을 여는 북방 경제 활성화도 새로운 성장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약속을 어겨도 제재가 없는 정치에서는 공약 위반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국민들의 불신과 조롱 대상이 됐습니다. 전문가 몇 명만 동원하면 그럴듯한 공약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라는 거울에 비친 과거가 바로 미래입니다. 누군가의 미래가 궁금하시면 그의 과거를 보시면 됩니다. 저 이재명은 지킬 약속만 했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동안 공약 이행률이 90%를 넘긴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주권자 중심의 확고한 철학과 가치, 용기와 결단,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저항을 이겨내면서 성과로 증명했습니다. 위기를 이겨온 사람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나 활용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위기가 더 많았던 흑수저 비주류 출신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성과를 만들어 온 저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청년배당으로 난생 처음 과일을 사 먹었다는 청년, 극저 신용 대출 덕분에 다시 살아보기로 했다는 한부모 가장, 재난기본소득 덕분에 가게 문을 닫지 않게 됐다는 소상공인, 경기도의 도움으로 체불임금을 받아서 행복하다는 알바 청소년, 꼭 기억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차별과 경력 단절 때문에 고심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노력과 능력이 있으면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나라, 죽음을 무릅쓰고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지나친 경쟁 때문에 친구를 증오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사교육비 때문에 부모님의 허리가 휘지 않고 공교육만으로도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배가 고파 계란을 훔치다 투옥되는 빈민들, 세계 최고의 빈곤율에 시달리고 불안한 노후 때문에 고심하는 어르신들, 생활고와 빚더미로 세상을 버리는 일가족의 이야기, 이런 뉴스가 더 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계곡 불법 시설을 완전히 정비한 것처럼 실거주 주택은 더 보호하면서도 투기용 주택의 세금과 금융 제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적정한 분양 주택 공급 그리고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획기적인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 재정력을 확충해서 보편복지 국가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부족한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더 많은 문화예술 체육 투자로 건강한 국민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만들고 즐기는 세계 속의 문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충분한 사회 안전망을 확보해서 해고가 두렵지 않고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이 보장되는 합리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 힘센 사람과 약자,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지방 같은 온갖 갈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균형과 상식을 회복하겠습니다. 경쟁이 끝나면 모두를 대표해야 하는 원리에 따라서 실력 중심의 차별 없는 인재 등용으로 융성하는 새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해양과 대륙 세력의 충돌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강력한 자주 국방력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를 통해서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세기를 열겠습니다. 진영 논리와 당리당략으로 상대의 실패와 차악 선택을 기다리는 정쟁의 정치가 아니라 누가 잘하나 겨루는 경쟁 정치의 장을 열겠습니다.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할 일은 했던 것처럼 실용적 민생 계획에 집중해서 사회 곳곳에서 작더라도 국민의 삶이 체감적으로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니라 주권자를 대리한 일꾼으로서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어려울 땐 언제나 맨 앞에서 상처와 책임을 감수하고 길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외환위기 극복, 복지국가 기틀 마련, 한반도 평화 정착, 이런 역사적 성과를 만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책상이 아닌 현장 속에서 더 겸손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더 나은 국민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에서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한 것은 고쳐서 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 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적 후광, 조직, 돈, 연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응원하시는 것은 성남시와 경기도를 이끌면서 만들어낸 작은 성과와 효능감 때문일 것입니다. 실적으로 증명된 저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위해 준비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새로운 대한민국, 더 나은 국민의 삶으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 영상 보셨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